원영각으로 돌아온 월양은 하룻밤을 꼬박 눈물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시후도령의 배필이 될 수 없는 여자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다음 날 자리를 털고 일어난 월양은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시후도령을 한양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양이 이 정도로 가진 돈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진 돈이 꽤 있었습니다. 18에 처음으로 손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지금껏 많이는 못 모았지만 그럭저럭 아쉽지 않을 정도는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후도령의 책값을 대느라 다 써버리고 지금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양은 평소에 자기에게 찝적대고 있는 사채업자 승만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 급한 대로 우선 빌리자. 월양은 시중드는 순이에게 심부름을 보내 사채업자 승만을 오늘 저녁 원영각에서 뵙자고 하였습니다. 월양이 보잔 따는 말을 듣고 승만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월향아, 세상 별일이구나. 너가 나를 보자고 할 때가 다 있고 말이야. 승만은 그 특유의 말투로 건들대며 들어왔습니다. 월양은 배알이 꼴렸지만 당장 너무나 아쉬운 터라 평소와 다르게 승만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을 잡는 것도 허락치 않았었지만 오늘만큼은 월양이 먼저 승만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습니다. 승만의 입꼬리가 얼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양은 승만에게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승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승만은 거액을 선뜻 빌려주면서도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심지어는 갚지 않다도 된다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거래지 않습니까? 하지만 월양은 일단 돈을 빌리는 것이 먼저라 이런 상황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훗날 이 거래가 월양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승만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월양은 몸이 아프다며 원영각의 일을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밤 12시가 넘어 기방이 조금 한가해지자 몰래 빠져나와 시후도령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시후도령의 방은 밤 12시가 넘었음에도 아직 불이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방 앞에서 시후도령을 불렀습니다. 도령님, 저 월양이 옵니다. 방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던 시후는 밖에서 들리는 월양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월양이 옆모습을 보이며 서 있다가 시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령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시후는 놀라는 것도 잠깐이었으며 서둘러 월양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 한밤중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십니까? 도령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문이라 생각하고 왔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월양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져온 돈다발을 꺼내놓았습니다. 도령님,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말대로 하셔야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시후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갑자기 와서 뭘 약속하란 말입니까? 도령님, 제가 도령님께서 과거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도령님이 안 계실 동안 어머님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넉넉히 잡아 5개월이면 될성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한양에 미리 가셔서 묶을 여관을 잡으십시오. 여유 있게 가시면 한양 분위기도 익히시고 과거 시험날 낯선 분위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후는 월양이의 배려에 할 말을 잃고 그저 먹먹히 월양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니, 월양 아가씨,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뭐라니요. 도령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껏 살면서 오늘처럼 기분이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왔는데 다행히도 도령님을 만나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바램은 도령님께서 잘 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과거에 급제하시어 쓰러진 집안도 다시 세우시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관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월양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은 뚜렷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후도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령님, 이제부터는 저를 잊으셔야 합니다. 저도 도령님을 잊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서인지 월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후도 자리에서 일어나 월양과 마주 섰습니다. 월양이 시후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령님, 저 한 번만 안아주실 수 있나요? 시후는 대답 대신 그저 월양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월양의 소리 없는 울먹임을 시후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시후의 품에 안겨 울먹이던 월양이 시후의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의 고리를 잡으려 하는 순간 시후는 거칠게 월양의 손을 낚아채며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월양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시후의 돌발적인 행동에 월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시후가 하는 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입맞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있음이 진정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달콤했습니다. 영원히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랑의 목마름을 더욱더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월양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지금 사랑하는 시후도령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말입니다. 월양 아가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도령님. 어느새 밤이 지나고 아침 닭의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월양은 언제 떠났는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시후는 월양이 머물던 이부자리를 만지며 아직도 남아있던 그녀의 채취를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시후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습니다. 시후도령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한 월양은 그날 이후부터 웃음기를 잃었고 일상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는 잊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어찌 마음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원영각 여주인 국주는 이러한 월양을 보며
여름이라 더위를 먹어서 기운이 없는 것 같다고 오히려 보약을 다려서 가져왔습니다. 월향아, 이 보약 먹고 기운 좀 내라. 너가 이러면 우리 원영각은 어찌 되겠느냐. 너 하나만 보고 오는 돈 많은 한량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이렇게 웃지도 않고 생기가 없으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시중들은 순이만큼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기에 여주인 국주의 이런 행동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참네. 우리 큰 마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다니까. 보름이 지났을 때쯤 월양에게 끔찍한 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썼던 사채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 승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근에서 유명한 사채업자인데다가 평소에도 월양이에게 거칠게 들이대던 건달이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월양이에게 찝적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월양은 하루빨리 돈을 모아 승만에게 빌린 돈을 갚고자 생각하지만 진정 승만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핑계로 월양에게 하룻밤을 대놓고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승만은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월양을 찾아와 술상을 받아놓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아,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기를 했냐? 아니면 보증을 세우라고 했냐? 나는 오직 너 하나만 보고 돈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내랑 딱 하루만 보내자. 그러면 내 그 돈도 안 받고 뚝 떨고 주마. 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월양은 승만의 집요한 껄떡거림에 지쳐만 갔습니다. 승만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서서히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하들을 시켜 영업장에서 꼬투리를 잡아 온통 뒤집어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원영각의 여주인 국주까지 월양이 승만에게 사채를 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주는 월양을 처음으로 심하게 혼낸 후 돈을 줄 테니 빨리 갚아서 승만이 놈을 다시는 원영각에 발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승만은 돈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오직 월양이만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월양과의 하룻밤 대가로 준 돈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주인 국주는 할 수 없이 관아에 승만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승만과는 호형호재하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오히려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아예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월양은 하루하루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만 일당들의 행패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원영각은 항상 승만 일당들이 주위에서 어슬렁거렸기 때문에 아무리 술꾼들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에게 해가 미칠까봐 서서히 방문하기를 꺼렸고 차츰 다른 기방으로 하나둘씩 옮겨갔습니다. 원영각의 여주인 국주는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월양을 붙잡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양아, 저놈들 때문에 이제 원영각도 문을 닫을 지경이다. 내가 눈 한 번 딱 감고 승만이 놈과 하루만 보내는 것이 어떠냐? 너도 나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승만이 놈이 도무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는데 어쩌겠냐? 월양은 국주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인 국주는 월양에게 오늘 밤은 나오지 말고 쉬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월양은 눈물이 났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자신의 신세가 이렇게 남자의 하찮는 놀이개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5살까지 자신을 키워준 유모 엄마의 얼굴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18살이 되자 처음으로 술꾼들 방에 들어가 쭈삣쭈삣했던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고 싶은 시후도령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저잣거리 책방에서 봤을 때 서광이 비쳤던 모습에 끌렸던 순간, 연못 공사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공자에 대해 묻고 답하며 바라봤던 그 얼굴. 마지막으로 시후도령님 품에 안겨 입맞춤을 하며 우렸었던 순간들이 떠오르자 월양은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너무나 시후도령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날 시간이 지났음에도 월양이 기척이 없자 어린 시종 순이는 월양을 깨우려고 월양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월양 아가씨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월양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다시 한번 월양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벌써 4시가 지나고 있구만요. 그만 일어나셔요. 여전히 월양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월양이 다소곳이 두 손을 가슴에 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는 침대로 다가가며 다시 한번 아가씨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미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며 월양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월양 아가씨! 순이가 월양의 몸을 흔들며 계속 불러봤지만 월양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큰일이 났다는 생각을 하며 허둥지둥 방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큰마님 여기 월양 아가씨가 움직이질 않아요. 빨리 와보세요. 소리를 들은 여주인 국조가 놀라서 뛰어오고 집사일을 맡고 있는 허서방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냐? 월양아,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허서방이 월양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어보니 거의 맥박이 뛰지를 않았습니다. 큰마님 아가씨의 맥박이 다 죽어갑니다. 빨리 의원한테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허서방은 축 늘어진 월양을 업고서 의원이 있는 약방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월양의 침대맡에는 조그마한 청색병 하나가 뚜껑이 열린 채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월양이가 이대로 죽으면 어쩌냐? 내가 죽일려니요. 어제 월양이한테 그 모진 말만 안 했어도 저것이 죽으려고는 안 했을 텐데 말이요. 여주인 국주는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월양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의원이 월양이를 살려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월양이 마셨던 것은 비소였습니다. 다행히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에야 돼서 마셨기에 아직 몸 전체로 퍼지질 않아 의원의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 가지는 결코 잃고 말았습니다. 독성이 목에 치명상을 입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만은 건졌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양은 며칠간의 치료를 마치고 원영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원영각의 분위기는 서늘했습니다. 예전 같은 활기도 없어졌고 밤이 되어도 찾아오는 손님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주인 국주가 누워있는 월양이의 손을 잡고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양아,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비록 말은 못하더라도 목숨은 건졌지 않느냐. 내가 나 살자고 너한테 못쓸 짓을 했다.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너는 내가 5살 때부터 키워왔으니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다. 이제부터는 나를 기방주인이 아니라 엄마라 생각해라. 나도 지금부터는 너를 딸이라 생각하마.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는 월양이가 아니라 원래 너의 이름인 화정이다. 다 털어버리고 엄마랑 앞만 보고 살자꾸나. 누워있던 화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국주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주는 원형각을 다시 꾸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화려한 방식의 영업을 접고 다소 소박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술집으로 영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고관대작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었는데 이를 모두 없애고 화정이가 혼자서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습니다. 원형각의 정리가 대충 끝나갈 무렵 순이가 국주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주는 갑자기 순이의 진지한 표정에 위아했습니다. 그래 순이야, 할 말이 있다는 게 뭐냐? 큰마님 사실은요. 화정아가씨 이렇게 된 사연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화정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다는 말이냐? 네, 큰마님. 실은 화정아가씨가 좋아하는 도령님이 있습니다. 저쪽 윈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집 도령님입니다. 홀어머니하고 어렵게 사는 도령님이신데 이 일대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생긴 도령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화정이가 좋아하는 도령이 있다고? 네, 큰마님. 순이야, 그런데 왜 여태껏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느냐? 큰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가씨가 절대로 큰마님께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해서 큰마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저렇게 화를 당하셨으니 늦었지만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큰마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쩐지 제가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갑자기 그 무서운 사체를 쓸 리가 없지. 순이야, 지금부터는 너가 아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말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큰마님, 알겠습니다. 그 도령님 이름은 김시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년 전에 아가씨랑 저작거리에 갔다가 책방에서 아가씨하고 처음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집 연못 공사할 때 다른 인부들하고 같이 와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아가씨가 본격적으로 좋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령님은 마을에서 소문난 책벌레인데 혼자서 많은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해서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도령님입니다. 그 도령님을 아가씨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하고도 함께 그 집에 간 적도 있고요. 국주는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원형각에만 있는 애가 언제 연애할 시간이 있었다고 연애를 해. 참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어이가 없네. 그래서 아가씨가 도령님을 과거에 응시하게 하려고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그 도령님 모르게 책방 주인과 짜고 책도 사서 공부하게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야 그 도령님이 그 사실을 알고 여기에 찾아와서 아가씨를 만나고 간 적이 있었고요. 아마도 그날 아가씨가 도령님이 가신 후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왜 울어? 그 도령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한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가씨는 도령님에게 말하기를
그냥 도령님이 좋아서 하는 거라 말하며 어차피 자기는 기생이라 도령님과는 이룰 수 없는 신분이니 부담 갖지 말라고도 하고 또 도령님은 나중에 꼭 급제해서 명문가문에 참신한 여자를 배필로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씨는 바라는 것 전혀 없으니 개의치 말고 꼭 과거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령님이 돌아간 후에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미친년 울기는 왜 울어? 아니 기생년은 사랑도 못하는 사람인가? 국주는 자기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으로는 눈물을 훔치면서 순이의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저보고 도령님 과거 준비는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거의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전했더니 그날 밤 아가씨가 손살같이 달려갔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아가씨를 몰래 따라갔었습니다. 밖에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자니 도령님이 과거 준비를 안 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하나는 아가씨가 생각나서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 시험을 보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집을 떠나야 하는데 홀어머니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한양까지 가서 과거를 볼 돈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가씨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깡패한테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홀어머니 돌봐줄 사람도 구하고 몇 달간 한양에 머물 수 있는 돈도 마련해줘서 그 도령님은 과거를 보러 떠났고 지금은 아마도 한양에 있을 겁니다. 참 그리고 큰마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뭔데? 순이 너 분명히 하나도 빠짐없이 말한다고 했지. 어서 마저 얘기해봐라. 실은 그날 그러니까 아가씨하고 도령님하고 마지막 만난 날 밤에 두 사람이 같이 잤습니다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네, 그날 아가씨가 도령님하고 자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집 먼저 돌아왔었습니다. 순이의 말을 다 들은 국주는 이제서야 화정이 왜 절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주는 3층에 있는 화정이에게로 갔습니다. 여전히 화정은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었니? 뭐라도 먹어야 기력이 나지. 화정은 국주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국주도 화정의 침대에 걸쳐 앉았습니다. 화정아, 내 순이한테 시우도령에 대해 대충 얘기 들었다. 이 불쌍한 거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 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화정은 국주 품에 가만히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말은 못하지만 국주의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이 다 북받치는 듯 했습니다. 이것도 다 어찌 보면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 아니겠느냐. 다행히도 시우도령이 잘 돼서 너한테 찾아온다면 이 팔자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너를 잊어버린다면 그것도 네 팔자라 생각하고 깨끗이 잊어버려야 한다. 그래야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승만이 돈은 내가 원금만 주기로 하고 갚아줬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그놈은 생각도 하지 말고. 월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인근 고을까지 멀리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양이가 사채업자 불량배 승만이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는 사채업자 승만의 행동에 치를 떨었으며 결국 말을 못하게 되었고 지금은 기방 생활을 접고
몸져 누워 있다는 소문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화정은 도무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말이라고 해봐야 고작 몇 마디밖에 안 되지만 그마저도 말을 못하니 그를 모르는 순이와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국주의 당부로 인하여 순이는 별일 없으면 꼭 화정 아가씨 근처에 붙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화정이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아마도 과거 보러 떠난 시후도령님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원영각에서 한양에서 온 작물장수가 술을 한잔하며 한양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과거 시험이 끝났는데 이번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사대부 집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젊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번에 일부러 왕이 친히 내린 어려운 문제를 서슴없이 풀어서 왕이 몇십 년 만에 나온 인재라고 아주 좋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순이는 급히 3층 화정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화정 아가씨, 얼마 전에 과거 시험이 끝났다고 하는데 글씨 장원급제한 사람이 실골에서 올라온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요. 누워서 있던 화정은 순이의 말에 잠깐 고개를 들어 순이를 쳐다보았지만 금세 다시 눕고 말았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 젊은 사람이 시우도령님일런지요? 화정은 손짓으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설령 시우도령님일지랄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너도 이제는 시우도령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네, 알겠구먼이라. 어휴, 우리 아가씨 짠해서 어쩐다냐? 얼마 후 마을에는 한 가지 소문이 또 돌았습니다. 아, 글쎄 월양이 장례를 약속한 총각이 있었는데 그 총각이 시우도령이라네. 뭐 시우도령? 시방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윗마을 사는 그 똑똑한 청년 시우도령을 말하는 거요? 그렇다네. 지금 시우도령이 과거를 보러 갔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지 아마. 아하! 그래서 월양이가 그 깡패들목 승만이의 모진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구먼. 시우도령이 과거를 봤다면 틀림없이 장원은 아니더라도 급제는 했을 걸세. 워낙 똑똑한 청년이잖여. 이 소식은 사채업자 승만이도 들었고 관아에 있는 사또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승만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만약에 정말 소문대로 월양의 약혼자가 급제라도 했다면 분명히 관리가 돼서 올 텐데 그렇다면 본인이 월양에게 한 짓이 있기에 자기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승만은 부하들만 남겨둔 채 야반도주하였습니다. 사또 또한 승만이 야반도주했다는 말에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도 승만이처럼 간단히 도망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처럼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시원하게 부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시후는 몇 사람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며 말을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의 장원급제자는 바로 시우였던 것이었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사대부 집안의 선비들을 제치고 시후가 장원급제를 할 수 있던 것은 점수 비중이 가장 큰 문제인 당률에서 출제된 문제를 거침없이 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률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제정된 형법에 관한 법률을 기록한 고서이며 지금 한참 나라의 표준 법률을 만드느라 고심 중인 왕이 직접 인재를 뽑고자 내린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후도령은 이미 월양이 건네준 책 속에
그 책이 들어있었기에 몇 번이고 읽고 읽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였던 것이었고요. 왕은 시후의 학식에 너무나 기뻐하였으며 급제 후 며칠간 주의에 두고 왕이 만들고자 하는 법률 관련 방향에 대하여 서로의 지식을 기탄 없이 주고받았으며 일주일 후에는 만들어진 법률을 강력히 시행할 적임자로 시후도령을 임명하여 고위관리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부서로 발령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서는 왕의 직속 특별사법기관인 의금부였으며 왕의 특별명령으로 고위직에 해당하는 장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의 지검장이나 국가정보원의 국장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시후도령의 설레는 마음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마을 주막에서 머물게 하고 자신은 홀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큰절을 올리자 어머니는 거의 실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모자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기쁨에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시후는 모처럼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자마자 일찌감치 원형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을 탔기에 매우 빨랐지만 마음이 워낙 급한지라 연신 말에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원형각 입구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왠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니 불과 6달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일이 바뀌었지? 그렇습니다. 원형각이라는 간판은 그대로 일지라도 서민 술집으로 바뀌었기에 분위기가 예전처럼 화려하게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실내의 분위기는 더욱더 썰렁하였습니다. 이미 기생들은 거의 다 떠나보냈고 갈 곳 없는 기생들만 남겨서 그저 손님들이 찾으면 옆에 앉아 말동무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후도령은 일단 종업원이 안내하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이곳 주인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주인은 예전 그대로 국주마님인거려. 오랜만에 오셨나 보네요. 약 5개월 전에 업종만 바꿨지요. 이제는 간단히 술 한잔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혹시 월양 아가씨는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 화정 아가씨요. 지금은 월향이 아니라 본 이름인 화정 아가씨랍니다. 화정 아가씨는 매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주 큰마님이 양녀로 삼으셔서 3층에만 계시지요. 더구나 몸이 많이 아프셔서 저희도 거의 못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후는 무슨 일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월양, 아니 화정 아가씨가 아프다고? 그럼 그 시중 들던 어린아이는 있습니까? 아, 순이 말씀입니까? 내 이름이 순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순이가 저쪽에 있었는데. 얼마 후 순이가 내려왔습니다. 순이는 시후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도령님, 시우 도령님 맞죠? 그래, 나다 순이야. 지금 화정 아가씨는 어디 있느냐? 순이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령님, 왜 이제 오세요? 우리 아가씨 지금 다 죽어가요. 불쌍한 우리 아가씨 어떡해요? 시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순이야, 아가씨가 다 죽어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순이는 울음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도령님 집을 따라오세요. 화정 아가씨한테 가요. 주위의 사람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시후와 순이만을 쳐다봤습니다. 3층의 화정의 방으로 올라가자 순이는 급히 문을 열면서 외쳤습니다. 아가씨, 도령님이 왔어요. 시우 도령님이 왔구만요. 시후는 기다릴 새도 없이 한 걸음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화정이 죽은 듯이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시후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정의 모습에 너무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정은 감았던 눈을 떠서 시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화정은 울음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송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후는 이게 과연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6달 만에 본 화정 아가씨의 몸이 이토록 변했단 말인가. 도령님, 우리 아가씨가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그냥 돌아가시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시후는 화정에게 다가갔습니다. 화정 아가씨 접니다. 저 시후가 왔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도령님, 우리 아가씨 말도 못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을 못한다니. 도령님 한양 가시고 나서 큰일이 있었는디유. 그때 아가씨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구만유. 간신히 목숨은 살렸는디 목청을 다쳐서 그 뒤로 말은 못하세요. 우당탕 거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국주가 한 걸음에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국주는 시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우 도령님? 시우 도령님, 맞나요? 그렇소. 내가 김시우입니다. 국주는 시후의 손을 덥석 잡고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도령님, 우리 화정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불쌍한 화정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화정이 저러다 죽으면 나도 따라서 죽을 겁니다. 도령님이 왔으니 이제 어떻게든 우리 화정이 좀 살려주세요. 국주는 말 그대로 한동안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시후는 화정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아주 약했습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잡은 손에 뼈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화정은 시후의 체온을 느끼면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화정이가 도령님 얼굴을 보더니 모처럼 아주 편안하게 자는 것 같네요. 국주님,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옆방으로 가시지요. 순이야, 옆방으로 차 좀 내오너라. 네, 알겠구만유. 시후와 국주는 옆방으로 옮겨 마주 앉았습니다. 국주님,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화정 아가씨가 왜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까? 아무래도 도령님께는 얘기를 해야겠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나서원. 우리 화정이가 도령님을 정말로 좋아했나 봅니다. 우리 화정이가 그때는 월양이었을 때니까 본인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욱 더 가슴이 아프네요. 하지만 도령님, 우리 화정이가 비록 기녀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이겠죠. 국주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시후도령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사채업자 승만이 화정이를 괴롭혔던 일들과 마을 사또가 승만과 한통속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시후도령이 매우 격분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나도 결단을 내려 원영각을 이렇게 정리하였고 오로지 화정이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정이를 내 양녀로 삼아서 이름도 본 이름인 화정으로 바꿔줬습니다. 정화정, 이 이름이 본래 지 이름이거든요. 도령님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정이의 가문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남원에서 대대로 유서 깊은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살나는 바람에 저것이 이렇게 비유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화정이는 매우 귀한 아이랍니다. 시후는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불끈 쥐는데 어찌나 세게 쥐었던지 손에 피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국주님, 지금 그 사채업자란 자는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호영호제 한다는 사또는 지금 관아에 그대로 있겠네요. 국주님, 화정아가씨 며칠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으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화정아가씨는 제가 살릴 겁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화정아가씨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시후는 국주에게 몸례를 하고 뛰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후는 말을 타고 부하 직원들이 묵고 있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주막에 다다른 시후는 두 부하 직원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가지씩 따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시후의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은 각각 말을 타고 양방향으로 흩어져 달려갔고 시후는 길 한복판에 한참을 서서 있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덮치고 분노하고 있는 시후의 모습은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원의 조용하던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에 의정부 산하 전라도 지부의 병졸들이 들이닥쳐 관아를 점령하고 사또를 잡아서 관아 마당에 끌어내왔으며 마을 곳곳에 숨어있던 wal패 조직, 승만파의 잔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승만은 곧 바로 수배가 내려졌고 승만을 쫓아서 추포할 별도의 선발대는 따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는 낯익은 한 젊은이가 앉아서 포박되어 있는 사또를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바로 시후였습니다. 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죄를 낱낱이 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시후가 가진 권력의 힘은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수백 명의 병사들을 움직일 수 있었으며 나아가 모든 기관의 장들을 발밑에 조아리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하루 종일 고통스런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관아 밖에 삼삼오오 모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며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승만은 이틀 만에 잡혀왔습니다. 승만과 그의 부하들은 하루 종일 취조를 당하거나 모진 매질을 당하였고 사또 또한 취조 중 발생한 매질로 인하여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몰골이 처참했습니다. 승만은 그동안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착취한 죄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혐의가 낱낱이 드러났으며 사또 또한 이들을 비호하고 나라의 공금을 빼돌렸으며 권력을 남발하여 많은 사리사욕을 취한 죄가 밝혀졌습니다. 시후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영각도 지금 발칵 뒤집힌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달랐습니다. 집사인 허서방이 뛰어들어와 큰마님 국주를 찾아 외쳤습니다. 마님, 큰마님 어디 계세요? 왜 그런가?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가? 큰마님 글쎄 지금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요. 어제 오신 우리 시우도령님 말입니다. 이번에 장원급제했다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우도령님이랍니다요.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네, 큰마님. 그래서 지금 시우도령님이 사또도 잡아족치고 있고 왈패거리들은 다 잡아들여서 아주 작사를 내고 있다고 하고만유. 도망간 우두머리 승만이는 벌써 잡으러 갔고요. 지금 온 마을이 온통 난리가 아닙니다요. 국주는 갑자기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허둥지둥 뛰어가는지 계단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정아 이것사. 아, 글쎄 시우도령이 이번에
창원급제하였단다. 지금 감찰단 풀어서 사또도 잡아들이고 승만이 패거리들을 모두 잡아다 족치고 있다는구나. 국주는 화정의 방을 열면서 벌써 외치고 있었습니다. 화정은 국주의 말에 정신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기대어 종이에 글을 써서 국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머니? 그래, 나도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경사가 있을 수 있느냐? 어제 시우도령이 나에게 며칠만 더 너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갔는데 그놈들을 잡아들이려고 그랬던 거였네. 어이쿠, 우리 새끼 이제 빨리 건강을 찾자. 그래야 시우도령한테 그동안 못 받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지. 어제 가면서도 너는 어떻게든 자기가 살리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를 잊지 않았단다. 아니, 오히려 못 잊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지 않냐.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바로 그놈들을 잡아다 족치겠느냐. 화정은 다시 글로 썼습니다. 어머니 시우도령님이 정말 나를 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이거사 안 잊었다 뿐이냐. 어제 보니까 너를 정말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자, 이제 밥도 먹고 해서 기운도 차리자꾸나. 그래야 이 이쁜 모습을 보고 시우도령도 좋아하지. 국주도 울고 화정도 울고 밖에서 있던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멀리서 의원이 왕진을 왔습니다. 어제 저녁 한묘의 부하 직원에게 인근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서 모시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몇 시간에 걸쳐 화정의 진맥을 짚고 침도 놓았으며 탕약을 다릴 조제서도 써주었습니다. 마을 의원에 가서 여기 써준 대로 탕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하루에 2번씩 환자에게 먹이도록 하세요. 아직 도끼가 다 안 빠진 데다가 너무 안 먹어서 기가 다 빠져나간 거니까 달라지 않게 식사도 조금씩 먹이고 상태를 봐가며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 됩니다. 원영각 식구들은 경사가 났습니다. 화정 아가씨가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아가씨의 남자가 장원급제하여 높은 신분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어두운 기운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화정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화정은 시후가 옆에 있으면 하루 종일 시후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시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정의 얼굴만 보고나 만지고 있으니까요. 화정 아가씨, 이제부터는 내가 아가씨를 지켜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도령님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도령님, 사랑해요. 하늘은 어찌 저 둘을 떼어놓으려고 했을까요? 이토록 둘이 죽고 못 사는데 말입니다. 며칠 있으면 시후는 다시 한양으로 들어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일정한 연수 과정을 거친 후 집에 다녀올 수 있는 휴가를 주는데 시후가 받은 한 달의 휴가가 다 끝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화정의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걸어 다녀도 될 만큼 건강도 회복되었고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 밖으로 외출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정말 몇 달 만에 하는 화장인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옷도 꺼내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이만저만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순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가씨는 뭘 입어도 이뻐요. 특히 피부가 하얘서 화장도 연하게 하고 옷도 연한 색으로 입는 것이
제일 이뻐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시우도령님 댁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요. 시어머니가 될 분을 처음 뵙는 날이거든요. 며칠 후 시후도령님은 화정아가씨와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순이가 하도 지가 아가씨를 따라가서 모셔야 한다고 땡깡을 부리는 바람에 순이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시후도령님의 어머니는 국조가 제안하여 원영각 3층에 모셔서 국조가 돌봐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시후도령님도 맘 편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동안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후도령님의 어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셨고 국조는 원영각을 허서방에게 맡기고 인근에 별도의 집을 구해 마음 편히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심 걱정이 없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화정이 얼굴을 자주 못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간 화정과 시후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정과 시후는 아들과 딸을 각각 낳았고 시후도령은 처음부터 높은 직책으로 사원부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 단계 더 승진하여 부원장의 자리에 올라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원영각 식구들은 어제부터 음식을 만드느라 아주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국조가 사는 집에서도 하인들이 이곳저곳 청소하느라 바쁘고요. 오늘은 1년 만에 한양에서 화정과 시후가 오는 중입니다. 벌써 마을 입구에서는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두 사람이 오는 행렬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고위관리가 났으니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몇 명이 병졸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오는 저 늠름한 모습 좀 보십시오. 뒤따라오는 가마에는 화정과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요. 아, 저기 순이도 보이네요. 언제 저렇게 컸는지 이제는 아가씨가 됐네요. 화정 일행은 국조가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국조는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후가 말에서 내리고 가마에서 화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화정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화정의 모습은 말 그대로 선녀같이 화사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기품까지 우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들 오시게나.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화정은 한 걸음에 뛰어와서 국조의 품에 안겼습니다. 국조는 화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국조는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반기며 그래 내 새끼들 하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국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입니다. 화정아가씨와 시후도령의 이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설화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